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 자료를 발표했죠. 결과는 또다시 참담합니다. 7월 고용 동향이 그야말로 쇼크였던 만큼 그래도 8월에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정부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게 됐군요. 네, 다시 한번 낙제점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주도 일자리 정책 또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김광석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치 보셨죠, 교수님? 네, 봤습니다. 사실 지난달 바닥을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아니었네요. 예,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이 바닥이 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미 통계청에서 고용 동향 지표를 발표하기 전날 이미 보도자료가 기자들한테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그 내용을 확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표를 받아든 상태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말씀 한번 드리면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네. 세 가지도 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취업자 증가예요.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가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8월에 취업자 수가 2017년 8월에 취업자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취업자 증감을 보는데 이번에 3,000명에 그쳤다. 그렇죠. 이 3,000명 증가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통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000명 증가는 아주 미진한 증가다.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실업률 지표입니다. 네. 실업률 지표도 이제 4.0%를 기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마치 실업률이 6월과 7월에 비해서는 올라갔으니까 그때에 비해서만 올라갔고 네. 뭐 2, 3, 4, 5월에 비해서는 좀 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2, 3, 4월은 실업률이 높은 달이에요. 계절적으로. 계절적 요인인 거죠. 예, 실업률은 계절성이 굉장히 짙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졸업하면서 실업자가 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원래 높은 건데 8월 달에는 보통은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실업률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그렇고요. 청년 실업률은 더할 나위 없이 올라갔고요. 8월 기준으로만 보면 청년 실업률 10%라는 숫자는 IMF 직후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담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왜 이렇게 고용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배경 뭐라고 보세요? 네, 고용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투자입니다. 기업들의 기업 투자.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요. 예.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라 하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공장에서 공장 설비를 더 들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설비를 더 들여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더 안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니까 고용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최근 정부가 근로 조건을 엄청나게 개선해 왔죠.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무 시간 52시간 제도라든가 근로 조건을 개선하다 보면 역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지죠. 고용 부담이 커집니다. 고용 부담이 커지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대처가 뭐냐면 근로자를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거예요. 유통 매장에. 그러니까 디지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무인 점포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일자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산업 구조 조정이 계속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설명은 사뭇 다릅니다.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추경이 2번이나 있었죠? 네.
뭐 지금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계속 네.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노 한 번 적고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냐라는 거죠. 더 기다려 본다면 추경 효과라든지 각종 지원 대책의 효과, 마중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직 정부는 이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지금 요즘 고용 동향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취업률도, 그러니까 고용률도 같이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상승하는, 같이 상승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중심이 돼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청년 인턴제예요. 근데 네. 청년들이 청년 인턴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예 실업자가 안 돼요. 그 청년들을 우리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실업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네. 정의상. 그런데 단기적인 일자리를 경험하고 나서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부문의 이 추경을 통한 예산 지출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대는 단기적인 일자리밖에 이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 입장에선 6개월 동안의 일자리는 같지만 6개월 이후에는 실업자가 돼버리니까 동시에 실업률도 같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예산 지출을 확대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방향의 정책들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정말 견실한 그런 일자리, 상용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들 견실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기대하기는 어차피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정부의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실업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또 고용 관련 통계를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이 네. 예를 들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로 36만 명이 늘어났다. 네,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라는 네.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용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근로 조건이 개선됐느냐, 네. 그리고 근로 일자리가 많아졌느냐, 양이 많아졌느냐. 그러니까 조건, 질과 양이 같이 좋아졌느냐를 보는데, 자, 36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좋아진 건 맞습니다. 저 동의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이 점점점 고용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지 36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 시켜줘도 되는데 가입을 시켜줘요. 네. 그리고 52시간 제한을 안 해도 되는데 제한해야 돼요.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부담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근로의 질을 높이다 보면 일자리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고용난을 얘기하는데 뒷받침되는 그런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초단기 알바, 쪼개기 네. 잡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 같은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네. 굉장히 쪼개서 여러 명을 고용. 그럼 뭐 고용은 여러 명 한 것 같지만 그게 네. 이제 질적인 성장이 있었느냐라고 예, 예. 보면 반문할 수밖에 예. 없는 거여서 네. 이런 현상들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고용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그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아주 쪼개서 알바를 예를 들어서 30시간 일하던 알바를 15시간 일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2명을 고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담이 줄어드니까 하는 액션들인데,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 그러니까 취업자라고 합니다.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했을 때 크게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자가 3,000명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주로 임시 일용 근로자가 늘었다면 지금 이런 현상을 반증해주는 통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3,000명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 늘은 이 취업자 수도 그마저도 쪼개기, 네. 알바 쪼개기를 통한 일자리 증가다라고 본다면 더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고용 쇼크가 반드시 이게 정부만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이 정권의 잘못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그동안 구조 조정된 산업에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고 특히 조선업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실업자 숫자가 큰 폭으로 쏟아져 나왔고 이 정권이 그 둑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용이 참사인 이 지경에 이르는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 조정은 이미 기존 정권부터 시작이 그렇죠. 됐고 예. 그게 지금 본격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고용난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거제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조선소가 많이 밀집된 그런 지역들의 경우 그 고용 참사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그 공장에 여러 밥 팔고 커피 팔고 파생되는 산업들이요. 그런 수많은 예. 자영업자들도 같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근로자, 취업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그런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외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트럼프발 보호무역 조치라든가 무역전쟁, 환율전쟁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은 정부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네. 역시 힘을 모아서 맞대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디로부터 이런 고용 참사가 유도됐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8월까지는 뭐 아직 그 추경의 효과도 아직 덜 나타났고 뭐 폭염이라든지 그런 계절적 요인도 있었고 뭐 다 좋다고 치죠. 이제 하반기 남았잖아요. 9, 네. 10, 11, 12 네. 넉 달 남았거든요. 네. 반등의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제가 전망하기에는 고용 없는 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좀 스테디한 현상입니다. 고용 없는 경제 체제로 우리는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지만 그냥 7, 8월과만 비교하면 9월 이후는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개선됐다고 해서 그게 고용 호황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정도인 만큼 고용 침체라는 기조는 계속 갈 것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8월만큼 더 3,000명 증가의 미진한 요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예산 지출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한 가을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가을쯤에 다양한 이제 일자리 예산들이 지출된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증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라든가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반기에 일자리가 늘어날지라도 그게 중장기적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개선에 멈출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뭔가 중장기적인 플랜을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장 산업, 고부가치 산업인 뭐 바이오 헬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아니면 인공지능 쪽에서 뭔가 지적재산 분야 쪽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그들이 창업을 하고 여기서 민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중장기적인 플랜으로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너무 장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지적하기에는 앞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일자리 대책은요 정말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저절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면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플랜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단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청년들 어떡합니까?
8월에 졸업하는 청년들 어떡하죠? 네. 이 청년들이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이제 지금 정부가 스스로 고용을 창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창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P2P 대출 산업을 늘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마련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 비판은 뭐 쉬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장 눈앞에 맞닥뜨린 숫자가 참담한 것도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완전 고용 시대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